4개 여론조사 업체의 공동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 20%대 초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비하 발언 폭풍으로 70세 이상 노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야권 언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10월 사퇴설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에 사퇴하면 후임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국정감사, 예산심의로 바쁜 정기국회, 그리고 이어진 선거체제 도입 등의 시간표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12월 거치설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잠시 후 살펴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라디오 패널 불균형 관련 민원을 정식 안건으로 단 한 차례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숱하게 제기되어 온 라디오 패널 편향 문제를 정작 방심위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여태까지 각하 처리해 왔다는 것인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얼마 전 다른 방송에서 제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술렁였다고 하죠. 이런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에 가까운 기록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은 민주당 지지율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다, 이런 해석들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비슷한 기간 ARS 조사에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우위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4.3%로 36.3%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8%포인트 앞섰고요. 아랜서치가 진행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의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3.3% 지지율을 얻어 37.2%를 얻은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이런 것에 도취돼 민주당 지도부가 이상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응답률에 있다는 것인데요. 전화 면접 방식인 한국갤럽과 MBS 조사는 응답률이 각각 14.1%와 16.9%인 반면 리얼미터와 아랜서치의 ARS 조사는 응답률이 각각 2.6%와 1.9%에 불과했습니다. 즉 자동답 ARS 조사를 할 때 100번 전화하면 97명 정도는 그냥 끊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조한 응답률을 봤을 때 ARS 조사는 그야말로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응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즉 정치에 아주 몰입된 사람들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놓고 전체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과 같이 전화 면접 방식을 채택해 조사를 진행하는 전국지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 오른 35%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54%로 2주 전과 동일했고 모름 무응답은 11%였습니다. 그 다음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주 전과 동일한 23%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비하 발언 폭풍으로 70세 이상 노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17%에서 이번엔 11%로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미애에 이어 김은경이란 복덩이가 넝쿨째 굴러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다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3%,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팽팽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한계를 하루빨리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 주가 계속되게 되면 당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 현재 민주당 내부의 친명계와 비명계의 역학관계를 볼 때 비명계가 이 저조한 여론조사를 들먹이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해당 여론조사에서 김은경 노인비하 발언에 대한 여론이 반영되긴 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논란이 더 일 테고, 다음 주엔 이화영의 법정 진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에겐 잔혹한 8월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관측과 설들이 난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영장설에 이어 10월 사퇴설에 휘말리면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대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있지만 사법 리스크와 당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명의 현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8월 영장설을 부인하면 10월 사퇴설, 10월 사퇴설을 부인하면 비대위 출범설, 이렇게 부인하는 족족이 새로운 전망과 관측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엔 야권 중진으로부터 12월 거취설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설들을 종합해보면 얼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어 있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이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난번 12월 거취설은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사무총장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0월이면 예상정국으로 접어드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최고의 선거운동이 지역구 예산 따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의원들은 정부 예산에 올인한다. 그러므로 예산안 처리가 끝난 연말쯤에 가서야 대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재명과 관련한 거취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12월 예산이 끝날 때까지는 이재명 거취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친명이고 비명이고 간에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재명의 거취 문제도 문제지만 거취 시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민주당의 당원 때문입니다. 당대표 자녀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는 당대표 사퇴 시 전당대회를 열어 후임 대표를 뽑게 한 민주당의 당원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재명의 임기는 2024년 8월 28일까지로 오는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강성당원이 득세하고 있는 당원 분포로 볼 때 이재명이 물러나도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친명계가 새 당대표를 뽑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공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이재명 퇴진을 전면에 내세워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12월 28일 이후 대표 자리가 고리 상태가 되면 전당대회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자녀 임기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중앙위원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지역위원장,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80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성 팬덤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친명계라는 이유로 선출되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정청래가 12월에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거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관측이 무성한 상황이지만 10월 사퇴설, 12월 거취설 이런 것들을 다 떠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8월 영장설입니다. 검찰이 언론을 통해 공언한 이상 8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만약 그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이른바 이재명 거취설은 싹 들어가고 친명이건 비명이건 간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에게 납작 엎드릴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그야말로 공천쟁탈전을 놓고 친명과 비명의 전쟁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는 8일 이화영의 법정 진술을 막기 위한 친명계의 발버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의 운명은 이화영이 가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방심위에 접수된 라디오 패널 불균형 민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라디오 여야 패널 불균형을 지적한 민원은 모두 188건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라디오 패널 불균형 문제는 정권이 교체가 됐어도 갈수록 심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박 의원이 얼마 전인 6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48일간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출연 패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뉴스 아이킥의 여야 패널 출연 비율은 1대 14에 달했습니다. 정부 여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보다 민주당 등 야권 측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의 출연 횟수가 무려 14배 많았다는 의미이죠. 자, 그런데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라디오 패널 불균형 관련 민원을 정식 안건으로 한 차례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가 회신한 처분 상세 내역을 살펴본 결과 라디오 여야 패널 불균형과 관련한 안건을 독립적으로 심의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라디오 패널 편향 문제를 방심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여태까지 각하 처리해 왔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각하는 접수된 민원이 형식 요건 절차 등이 미비할 경우 정식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지적일자 방심위는 라디오 패널 불균형 문제는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출연자 선정 문제는 토론 프로그램에 한정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시사 주제를 다루면서 대담 인터뷰 등을 통해 출연자의 견해를 듣는 라디오는 대담 프로그램으로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방심위가 민원을 각하해 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격이지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토론 또는 대담으로 구분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에 방심위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방심위가 근거로 든 규정의 1항을 보면 대담 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심위가 패널 불균형을 심의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라디오는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어떤 편의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을 통해 사실상 방심위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방심위 위원장은 정연주로 문재인에 의해 임명이 됐죠. 현재 여당과 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연주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